이번 강의는 채권의 청구와 소송에 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학기 채권관리 실무 강의였어요. 그동안 채권관리를 위해서 우선 채권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계약에 의한 채권을 명확히 하는 방법과 불법 행위로 발생한 채권을 명확히 하는 방법, 이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채권을 관리하는 방법, 재산이기도 한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선 이행을 촉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증명 우편도 보내지만요. 그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또는 소송에 준하는 청구를 해야 하고요. 소송 결과인 판결을 받거나 판결에 준하는 직업명령 등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해서 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소송은 대표적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모든 소송은 1심 그리고 1심 판결에 항소하면 2심이 또 열리고요. 2심 판결에 상고하면 3심인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통해서 판결이 이제 확정됩니다. 만약 항소나 상고하지 않으면 1심 판결 또는 2심 판결로 확정되겠죠. 민사, 상사사건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행정, 가사재판의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소장을 제출하면 드디어 재판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으면 보통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열게 되고요. 그리고 변론기일이 1회, 2회, 3회, 4회 쭉 진행되면서 더 이제 심리할 게 없으면 1심 선고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항소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 선고로 그 판결이 확정되고요. 이에 이제 패소한 사람이 항소장을 제출하면 다시 이제 2심이 시작되는데요. 항소한 사람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항소 답변서를 제출하면 2심 변론기일이 잡히고요. 그리고 2심 변론기일도 1회, 2회, 3회 가다가 더 이상 심리할 내용이 없으면 2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2심 선고에 대해서 아무도 항소 안 하면 2심 판결이 확정이 되고요. 누군가가 또 상고를 하면 이제 패소한 사람이 상고하겠죠. 상고장을 제출하면 드디어 3심이 대법원 재판이 이제 시작되겠죠. 상고한 사람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상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고 그리고 3심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물론 그 원고가 송달하는 게 아니고 원고는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송달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판결서에 피고의 성명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피고의 성명을 모르더라도 주소를 아는 경우에는 피고의 성명을 불상으로 하고 소장을 제출하면 재판부가 성명보정명령서를 내리고 그 성명보정명령서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해당 주소지의 거주자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재판부에 성명을 보정하면 됩니다. 피고의 성명 외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중 하나라도 아는 경우에는 아는 범위에서 소장에 기재해서 제출하면요, 법원에서 이제 보정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판부에
이제 뭐 통신사의 전화번호 명의자를 뭐 조회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피고를 특정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피고의 성명만 아는 경우가 오히려 소송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명 가지고는 특정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주소를 안다든지 과거의 주소도 상관없습니다. 과거의 주소도 과거의 주소로 조회하면 그 과거의 주소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어디로 이제 이전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번호 알면 더 뭐 명확하겠죠. 예, 전화번호 알아도 통신 3사에 이제 조회하면 되고요. 만약에 전화번호를 알았는데 이게 이제 대포폰이거나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재판에 에러가 생기겠죠. 피고가 아무튼 특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그리고 뭐 설령 이제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판결서 가지고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도 안 됩니다. 만약에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지 않거나 행방불명이다. 그래서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까요? 일반적인 송달로는 송달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재판부에 야간 송달이나 특별 송달을 신청해서 송달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낮에는 사람이 없으면 야간에 송달해달라.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뭐 직장에 송달해달라. 뭐 이런 거죠. 만약 피고가 행방불명 등으로 송달이 아예 안 된다, 불능이다. 그리고 소장에 기재된 주장이 이제 입증될 경우에는 재판부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시송달이 뭐냐? 공시송달은 그냥 뭐 법원 그 게시판에다가 판결문 붙여놓고 일정한 기간 지나면 송달됐다고 부른 그런 겁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된 경우에 피고가 이제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겠죠.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 판결서 가지고 피고의 재산에 집행이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피고가 알게 되겠죠. 원래는 판결에 대해서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되는데 피고에게 책임이 없이 피고가 판결 청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송달을 하더라도 이렇게 피고가 추한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제 송달받지 않은 피고라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거죠. 한편 시효나 제측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간단한 소장을 우선 접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답변서를 볼까요? 소장이 송달되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뭐 조금 30일이 꼭 정해진 게 아니라서 그것보다 더 늦게 제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피고가 신속한 판결을 원할 때는요,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지만 뭐 보통 경우는 피고가 뭐 답답하지 않으니까 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상세한 내용은 추후 제출하겠다는 식으로 간단한 내용을 제출하고 우선 제출하고 원고의 청구를 신중히 검토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답변서를 뭐 30일이 아니라 뭐 계속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법원에서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을 이제 안 열고 그냥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으니까 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판결 선고일을 잡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도 선고일 앞날까지 뭐 심하면요 선고일 날 판사님이 판결 선고하기 직전에 손들고 저 출석했습니다, 저 다툽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판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고일 정확하게는 선고하기
하기 직전까지 간단한 답변서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 선고가 취소됩니다. 변론기일 출석은 원고는 의무지만 피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원피고 모두 불출석할 때는 쌍불이라고 하는데요. 쌍불, 쌍방이 다 불출석했다 이 말이죠. 2회 쌍불이 되면 한 달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하지 않으면 소취와 간주됩니다. 그래서 원고는 출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한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사만 출석하면 되는데요. 당사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데도 당사자가 출석할 수도 있죠. 근데 출석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판사님이 뭐 이 내용에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니까 확인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당사자가 출석했는데 판사님이 당사자한테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 당사자가 이거 자기 일인데 뭐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하기가 곤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답을 또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출석하겠다 하면 뭐 뒤에 그냥 앉아서 보시기만 하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합니다. 실제로 소송 대리는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소송 대리할 수 있는데, 다만 단독 사건은 가족 회사 직원이 소송 대리 가능한데 그것도 소송 대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의 지배인은 합의부 사건에도 소송 대리가 가능합니다. 단독 사건은 판사님이 한 분이 재판하는 거고, 합의부 사건은 세 분이 재판하는 게 합의부 사건입니다. 준비 서면, 준비 서면은 재판을 준비하는 그런 서면이거든요. 변론기일 전 제출해야 합니다. 신속한 판결을 원한다면 변론기일 7일 전 정도까지는 제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늦게 제출하면 뭐 변론기일 뭐 하루 이틀 사흘 전에 제출하면 상대방이 이건 내 제대로 검토를 못했으니까 검토를 위해서 한 개를 더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판사님이 그렇게 기일을 다시 잡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한 판결을 원한다면 원하는 사람이 빨리빨리 준비 서면을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꼭 입증해야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리고 입증까지 다 해야 합니다. 꼭 주장하고 입증까지 해야 할 사실을 요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요건 사실은 개개 법률행위마다 다르겠죠. 금전 대여금 청구 소송은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 뭐 얼마나 빌려줬는지 이것까지 포함되겠죠. 그리고 이자가 얼마인지, 그리고 변제기가 언제인지. 반대로 피고는 자기가 변제한 사실이 있으면 변제한 사실을 항변해야 되겠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 매매 대금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제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피고는요.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대물 인도 소송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실 또는 차임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걸 주장해야 되겠죠. 피고는 반대로 이제 유익비,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증거 제출입니다. 준비 서면에 첨부해서 제출하거나 또는 증거만 따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증 방법, 문서, 사진, 동영상, 녹취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정인을 신청하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금융거래 정보 제출을 신청하거나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거나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하거나 감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는데, 감정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 감정, 공사하자 감정, 신체 감정, 뭐 업무기록 감정, 뭐 등등등등 감정은 못하는 감정은
없는데 제가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 아주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 이거 임대료가 얼마 되는지 감정을 신청했는데 이거 감정해 주지 않는 경우를 보기는 봤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모든 거는 다 감정이 가능합니다. 어묵 그 무슨 그 이게 누가 아프다든지 뭐 다쳤다든지 그래가지고 하는 감정, 신체 감정, 의무기록 감정은 의사가 이제 감정을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조금 문제입니다. 의사 선생들이 바빠가지고 이거 일단 감정 신청하고 나서 이제 뭐 진료를까지 하게 되면 진료기를 따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의사가 이거 보통 감정 회신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바빠서 그런지. 그래서 신체 의무 기록 뭐 이런 감정이 만약에 끼게 되면 소송은 1년 정도 더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대화 또는 통화 내역의 녹취록. 예, 요즘 재판은 이런 녹취록들이 엄청나게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대화자, 통화자 사이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사람 이제 많이 질문들 하시거든요. 녹음 불법 아니냐고.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대화자, 통화자 사이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길게 답변해야 해야 하는데 뭐 본인이 뭐 거의 다 이야기하고 이제 상대방은 뭐 단순하게 뭐 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는 이게 그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인정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추임새인지 이게 좀 불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입증하려고 하는 내용을 길게 답변하게 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문제되는 위자료. 사망사건 위자료는 최고 1억 원. 그리고 고의로 범한 범죄의 위자료는 치료기간 1주당 한 100만원 이상. 과실로 이루어진 범죄의 위자료는 치료기간 일주일당 약 한 50만원 이상. 그 다음에 벌금형 사건의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벌금액만큼 인정되고요. 이혼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뭐 1000에서 3000, 뭐 5000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최고 1억 원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1억 원이 인정된 사건은 특이하게 상대방 그 남편이 재산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재산 분할할 게 없는 거죠. 나쁜 짓은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러니까 판사님이 위자료를 이례적으로 1억 원 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상소는 항소와 상고를 이제 합친 말이거든요. 요 상소기간 어떻게 되느냐? 형사재판 외 나머지 재판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는데요. 상소 여부 판단이 어려울 때는 일단 그 기간 내에 상소장을 제출하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상소 인지대 송달료 납입 보정기간이 조금 이제 있거든요. 며칠 있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생각을 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소장 제출해 놓고 나서 이제 상소할 사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지대 송달료를 갖다가 안 내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상소할 사건이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되면 인지대 송달료를 납입하면 되는 거겠죠.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입니다. 자, 형사재판 외 나머지 재판은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고요. 형사재판은 이게 판결 선고일입니다. 판결서를 받은 게 아니고 형사재판은 판결서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선고한 날로부터 법정에서 선고한 그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입니다. 기간도 짧고 그리고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하지 않는다는 게 형사재판과 나머지 재판의 차이점입니다. 판결의 집행력. 확정된 판결은 집행력을 가집니다. 판결을 왜 받습니까?
집행을 하기 위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은 집행력이 당연히 있는 거죠.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집행문 부여받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가사재판이고 이렇게 뭐 이혼 뭐 판결 나고 이러면 그거는 이제 저기 구청 가서 판결서 제시하고 이혼 이제 접수시키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면 되겠고요. 이제 금전 채권 같은 경우에 이제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청구 취지에 가집행을 해달라고 소장이 기재를 하면요. 이제 1심 판결, 2심 판결 이제 선고할 때 판결 주문에 가집행 문구를 기재하거든요.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가집행을 할 수 있고요. 패소한 피고가 가집행을 막으려면 가집행하는 금액 상당의 해방 공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집행에 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에 준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소송에 준하는 대표적인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과 조정 신청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조정 신청이나 다 확정되면 확정된 지급명령과 조정조서를 가지고 판결처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명령과 확정된 지급명령과 조정조서는 집행력을 가지는 거죠. 한편 집행공정증서도 집행력을 가집니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집행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정인에게 가가지고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하고 있다. 집행문 부여해 주세요. 이러면 공정인이 집행문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 그 집행문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법원에 있는 법원 꼭 지구는 아니고요. 법원 1층에 가면 보통 집행관 사무실이 있거든요. 집행관한테 그걸 집행문 부여받은 집행공정증서를 가지고 가서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해달라. 이렇게 하면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공정증서는 집행공정증서를 작성받으면요. 결국은 이게 집행공정증서가 없으면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소송이라는 게 뭐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1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봤듯이요 2심도 있고 3심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인지대 송달료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리고 엄청 많이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게 바로 집행공정증서가 되겠습니다. 일반 공정증서가 있고 집행공정증서가 있거든요. 그 차이는 집행공정증서는 이 일반 공정증서에 그 집행을 당하더라도 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뭐 집행 당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 없다 하는 그런 문구가 집행 문구가 들어가면 집행 공정증서가 되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공정증서에 비하면 이제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서를 공정증서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굳이 받을 필요 없다.
인감 도장 찍고 인감 정정서 받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금전 채무 같으면 공정증서 받을 것 같으면 아예 집행공정증서로 받으라 이렇게 이제 제가 법률 조언을 해드리고 있죠. 지급 명령 그리고 조정 신청, 집행공정증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바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권의 청구 그리고 채권의 청구 중 끝판왕인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비대면 강의도 시청하시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